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떤 총성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한 문장에서 모든 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정권의 돈줄, 바로 금융 생명줄을 끊어서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려고 설계된 그런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 자그마치 8년, 거의 3,000일 동안이나 자취를 감췄던 인물이 있습니다. 북한 왕가의 유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발칵 뒤집을 만한 폭로를 들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대체 그의 손에 뭐가 들려있길래 한낱 도망자에 불과했던 이 남자가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걸까요? 자, 그 모든 이야기의 정점은 바로 2026년 1월 8일 서울입니다. 수년 동안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 유령이 드디어 세상의 빛 속으로 걸어 나온 바로 그날이죠. 이 기자회견이 정말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김정은의 조카인 김한솔. 무려 8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국정원 요원들이랑 같이 나타나서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자기 삼촌, 김정은의 모든 해외 비자금 제국의 열쇠를 자기가 쥐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부패를 다 까발리고 그 돈을 북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게 그냥 선전포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금융전장을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시간을 8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한 공항에서 벌어진 끔찍한 암살 사건, 그리고 그 암살자가 남긴 아주 치명적인 유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자, 2월 13일 김한솔의 아버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로 암살당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불과 사흘 뒤 마카오에 있던 김한솔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와중에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받게 돼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지갑 안에서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던 마이크로 SD카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정치적 암살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비밀의 전달로 곧장 이어지는지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그냥 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모든 돈으로 향하는 일종의 지도였던 거죠. 지갑 속 SD카드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스위스 은행 계좌가 47개, 홍콩 유령회사 증서가 23개, 마카오 카지노 VIP 계좌가 18개,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 기록이 12건, 그리고 암호화된 메모에는 단 하나의 단서가 더 있었고요. 이건 뭐 김씨 왕조가 수십 년간 해외에 꽁꽁 숨겨온 금융 네트워크 전체를 백업해놓은 그야말로 완벽한 보물 지도였던 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위험천만한 정보를 손에 넣었으니 김한솔은 이제 마카오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자 동시에 가장 쫓기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 암살조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유조선이라는 반체제 단체가 구출 작전에 나섭니다. 전직 미 해병대원이었던 크리스토퍼 안이 이 작전을 이끌었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진짜 첩보 영화처럼 흘러가기 시작해요. 북한 요원들의 눈을 피해서 그를 빼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극적인 탈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SD카드 데이터가 강력한 암호로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호를 풀 열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유럽에 있는 한 북한 대사관 안에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조선은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급습합니다.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47분간의 아주 정교한 작전이었습니다. 먼저 요원들이 관리인 척 위장해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고요. 심각한 부상 없이 직원 8명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지갑에 있던 단서를 따라서 숨겨진 금고를 찾아내죠. 거기서 노트북과 하드드라이브를 통째로 복사했는데 데이터 양이 무려 78GB나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온 거죠. 이건 정말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한 그야말로 외과 수술 같은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갑에 있던 데이터는 자물쇠였고 대사관에서 빼낸 데이터는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였던 거예요.
지갑에는 계좌 목록이랑 유령회사 리스트가 있었지만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바로 대사관 데이터에 들어있던 마스터 암호, 접근 코드, 실시간 거래 기록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계좌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이 습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액수를 한번 보시죠. 네, 3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00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당연히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마약 밀매로 1,000억 달러, 해외 노동자들을 통한 강제 노동으로 또 1,000억 달러, 그리고 무기 거래로 850억 달러. 이 모든 돈은 전부 다 국제 범죄를 통해서 긁어모은 검은 돈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정권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지해 왔던 거죠. 이 돈을 숨기는 방법도 아주 정교했습니다. 3단계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거쳤는데요. 첫 번째, 무기나 마약 거래로 더러운 돈, 즉 현금이 생기죠. 두 번째, 이 현금을 마카오 카지노로 가져가서 딴 돈, 즉 당첨금으로 세탁합니다. 이제 깨끗한 돈이 됐죠. 마지막 세 번째, 이 깨끗해진 돈을 홍콩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서 스위스 비밀 계좌로 쏙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다름 아닌 김정남 본인이었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이렇게 과거의 비밀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김한솔의 이 폭로는 그냥 과거를 들춰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거죠. 김한솔이 넘긴 데이터는 지금 FBI와 인터폴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십 개 관련 계좌들이 동결되면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아주 강력한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이 작전의 최종 목표인 셈이죠. 국제 금융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해서 김정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돈을 이제는 그의 목을 죄는 가장 큰 약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모던 전략의 바탕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충성심은 돈으로 사는 거다. 그 돈이 마르면 충성심도 함께 사라진다. 북한 정권의 핵심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바로 이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돈줄이 지금 막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낡은 가죽 지갑 하나가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군사적인 폭탄보다 이런 데이터 폭탄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데 더 효과적인 무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남기게 되네요. 서울 한복판입니다. 지금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고요. 그 기자회견장 한가운데 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네, 지난 8년간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던 바로 그 얼굴, 김한솔이죠. 맞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한 그 거대한 정권이 어쩌면 저 청년 손에 들린 낡은 가죽 지갑 하나 때문에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유들은 바로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전말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3,000일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이 정말 뭐랄까 한편의 첩보영화 시나리오 같아요.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비극적인 암살로 시작된 한 청년의 복수극이 어떻게 한 국가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거대한 국제 금융작전으로 번져가는지 이걸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네, 단순히 폭로했다. 이 사실을 넘어서 그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또 완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는지 그 과정 전체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재구성해보는 한 청년의 8년간의 전쟁 기록,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딱 맞는 표현입니다. 전쟁 기록이라 시작부터 흥미롭네요. 그럼 그 서막이 열린 2017년 마카오로 바로 한번 가보죠. 네, 자료에 물서된 걸 보면 김정남이 암살당하던 그날 아침 풍경이 아주 생생해요. 아들 김한솔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가 차려준 냉면 그릇 앞에서 아버지는 평소랑 다르게 말이 없었고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고요. 네, 그 떨림이 단순한 긴장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김정남은 이미 자신의 암살 계획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넘겨주는 마지막 인수인계 의식에 가까웠던 거죠. 인수인계요? 네. 그 핵심에 바로 그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가죽 지갑이 있었고요. 그냥 평범한 지갑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 지갑을 아들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게 너를 지킬 마지막 무기다라고 말했다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겉보기엔 그냥 낡고 해진 지갑인데 이중 안감 처리가 되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지갑 모서리를 뜯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아주 얇은 마이크로필름 혹은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걸 보여줬다고 합니다. 와, 여기에 바로 김정은 정권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 작은 필름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었길래요? 자료에 따르면요. 김정은이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를 전 세계에 차명으로 숨겨둔 비밀 비자금 계좌의 접속 코드, 접속 코드요? 네, 그리고 상세한 장부 내역까지 전부 들어있었다고 해요. 잠깐만요. 근데 그런 엄청난 정보를 김정남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김정남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였던 겁니다. 한때 후계자로 불렸던 그는 과거에 이 비자금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하고 관리했던 장본인이었거든요. 아, 자기가 직접 만들었던 거군요? 네, 누구보다 그 돈의 흐름을 샅샅이 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보는 그가 권력에서 밀려난 뒤에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련해둔 최후의 생명보험이었던 셈입니다. 생명보험. 나를 건드리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일종의 무언의 경고였죠. 정말 영화 같은 설정인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암살 직전에 구체적인 경고까지 남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창밖을 가리치면서 집 앞을 감시하는 검은색 벤츠, 차량 번호 K2847을 똑똑히 기억해라. 네, 번호까지 정확하게. 심지어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크리스토퍼 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해줄 거라는 예고까지 했다는 건데 이건 거의 모든 걸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정말 잘 짜인 각본처럼요. 그래서 이 장면을 단순한 부자 간의 마지막 대화가 아니라 거대한 정보전을 앞둔 베테랑 요원과 신임 요원 사이의 브리핑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리적인 재산이 아니라 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보라는 무기를 물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가이드라인까지 딱 제시한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예언은 불행히도 현실이 되죠. 네, 김정남 암살 소식이 TV 속보로 터져나온 직후예요. 자료에 묘사된 상황을 보면 정말 긴박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북한 암살조가 김한솔의 마카오 자택문을 부수고 들이닥칩니다.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아버지가 예고했던 구원자 크리스토퍼 안이 나타납니다. 와, 그는 이제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핵심 멤버이자 전직 미 해병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문 훈련을 받은 요원들과 함께였죠. 팀으로 움직였군요. 네, 이들이 창문을 깨고 섬광탄을 터뜨리면서 집 안으로 진입해서 순식간에 암살조를 제압했다고 자료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무리 전직 해병대원들이라고 해도 그렇지 국가가 보낸 암살조를 그렇게 쉽게 제압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너무 영화적인 묘사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자료의 묘사가 다소 극적인 건 사실이지만 이게 가능했던 건 철저한 사전 계획 덕분이었다고 해요. 계획이 있었다. 네, 크리스토퍼 안의 팀은 이미 며칠 전부터 현장에 잠입해서 집 주변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요. 암살조의 규모나 무장 수준까지 예측하고 있었죠. 기습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프로들의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구출 후에도 마카오 시내에서 숨막히는 차량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이것 역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추격전까지 계획의 일부였다고요? 네, 자유조선은 사전에 마카오 경찰 내 협조 세력을 통해서 플랜 B를 마련해 뒀다고 해요. 플랜 B. 미리 약속된 지점에서 마카오 경찰이 추격 차량을 검문소에서 차단하는 동안 김한솔 일행은 반대편 길로 빠져나가서 공항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작전의 결과였던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비행기에 오른 뒤에야 김한솔은 이 모든 게 아버지 김정남이 3년 전부터 크리스토퍼 안과 함께 준비해온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맞아요. 자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아들의 탈출 경로와 방식까지 미리 설계해뒀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그 무서운 통찰력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쵸. 그리고 바로 이 탈출을 기점으로 김한솔은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이후 8년, 날짜로 따지면 거의 3,0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CIA 같은 서방 정보기관의 보호 아래 은신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죠. 네. 자료들은 이 기간을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아버지의 피 묻은 유산을
완성된 무기로 만들기 위한 전사로의 훈련 기관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사로 거듭나는 준비 기간이라 그렇다면 그 준비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정보만으로는 부족했던 건가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김한솔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마이크로필름이 금고를 여는 열쇠였다면 열쇠. 그 열쇠로 어떤 금고를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도가 필요했던 거죠. 아, 지도. 비자금 계좌 목록은 있었지만 그 계좌들을 동결시킬 마스터 패스워드나 실시간 자금 흐름 같은 핵심 정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뜻밖의 장소요? 아, 혹시 2019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말인가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반북 단체의 과격한 시위 정도로만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 시위가 아니라 바로 그 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로 계획된 첩보작전이었다고 재해석하고 있어요. 첩보작전? 이 작전의 계기는 김정남이 아들에게 남긴 또 다른 암호였다고 합니다. 붉은 태양이 지지 않는 곳, 동지들의 집. 붉은 태양이 지지 않는 곳, 동지들의 집. 정말 암호 같네요. 처음 이 암호가 나왔을 땐 다들 어리둥절했죠. 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료들을 교차 분석해보니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 과거 스페인을 상징하는 오래된 관용구라는 점, 아, 그리고 북한에서 해외 공관, 특히 대사관을 동지들의 집이라고 부른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와, 정말 소설 같은 해석인데 자료들은 이걸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목표 지점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의 서버였던 거죠. 작전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굉장히 대담하고 치밀했죠. 크리스토퍼 안을 포함한 자유조선 요원 10명이 미 국무부나 인권단체 관계자로 위장해서 대사관에 잠입합니다. 네. 그리고 내부에서 직원들을 제압한 뒤에 대사관 내부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찾아내죠. 여기서 또 한 번 김정남의 유산이 힘을 발휘해요. 아, 또요? 그가 남긴 숫자 암호 7834로 금고를 열었다고 합니다. 와, 그 금고 안에 노트북이랑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있었어요. 요원들은 그 자리에서 5시간에 걸쳐서 무려 78GB에 달하는 데이터를 전부 복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78기가? 이로써 아버지의 열쇠와 대사관의 지도가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면서 김정은 비자금 네트워크의 전체 그림이 완성된 겁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순간이었죠. 와, 정말 영화 오션스 11 같은 작전이네요. 그렇게 완성된 비자금 지도의 규모 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이렇게까지 목숨을 건 작전을 펼친 걸까요? 네, 자료들이 추산하는 금액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입니다. 최대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0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네요. 네, 한 국가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액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의 출처예요. 출처. 확보된 데이터는 김정은 정권의 3대 불법 자금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대 불법 자금원이요? 첫째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분쟁 지역으로의 무기 밀수. 둘째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제조하고 유통하는 마약, 특히 필로폰 밀매. 국가가요? 네, 그리고 셋째는 러시아, 중동 등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거의 90% 가까이 착취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하, 말 그대로 인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겨가며 긁어모은 검은 돈인 셈이죠. 그렇게 모은 수천억 달러를 대체 어떻게 숨길 수가 있었을까요? 자금 세척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그 과정이 아주 체계적이고 교묘했어요. 자료에 따르면 크게 3단계 시스템으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3단계요? 1단계로 이런 불법 자금들을 마카오의 VIP 카지노 정킷방으로 가져가서 도박 당첨금으로 위장합니다.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추적이 어려운 수법이죠. 2단계로 이렇게 깨끗해진 돈을 홍콩에 설립된 수백 개의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 계좌들로 쪼개서 보냅니다. 마지막 3단계로 홍콩을 거쳐 복잡하게 얽힌 돈을 예금주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되는 스위스나 리텐슈타인 같은 조세 회피처의 비밀 계좌로 최종 송금하는 방식이에요. 김정남이 수십 년간 직접 구축하고 관리해온 그 완벽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였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완벽한 네트워크의 설계도를 이제 김한솔 측이 손에 쥐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죠. 미국 FBI, 재무부, 인터폴 같은 서방 정보기관 및 국제금융당국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요? 네,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스위스와 동남아 등지에 흩어져 있던 김정은의 차명 계좌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달아 동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묶여버린 거군요. 네, 바로 이것이 이 작전이 핵무기보다 더 치명적인 공격이 되는 이유입니다. 돈줄을 막는 게 왜 핵무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필사본이 판이순이 독재자의 사치품을 사는 데만 쓰이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이건 북한 엘리트 계층의 충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통치자금입니다. 통치자금. 군부와 당 고위 간부들에게 주는 외제차나 명품 시계 같은 뇌물, 그들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생활비,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비자금에서 나옵니다. 충성을 돈으로 사는 시스템인 거죠. 아, 그러니까 돈으로 산 충성은 돈이 마르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군사적 압박을 해도 끄떡없던 정권이 결국 내부의 자금 문제, 즉 신뢰의 문제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금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 즉 내부의 충성 시스템을 뿌리째 흔드는 일종의 금융 참수 작전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금융 참수 작전. 외부의 군사적 압박보다 내부의 균열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아주 냉철한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정권의 붕괴는 언제나 가장 견고해 보이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8년간의 치밀한 준비를 마친 김한솔은 이 모든 작전의 활용점정을 찍을 무대로 바로 대한민국 서울을 선택합니다. 네, 국정원의 철통 같은 경호를 받으면서 입국해서 전 세계 언론 앞에 서게 되죠. 그가 왜 하필 서울을 택했는지 이걸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네요. 왜 서울이었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서울을 선택한 건 자신의 싸움이 단순한 개인의 복수나 권력 투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북한 주민의 해방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더 큰 대의와 자신의 행동을 연결시키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솔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아버지의 낡은 가죽 지갑을 직접 들어보입니다. 네, 상징적인 장면이죠. 8년 전 아버지의 손떨림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확보한 비자금의 실체, 그 출처와 규모, 세탁 방식을 전 세계에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폭로의 핵심은 김정은을 정치적인 독재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요. 국제 금융 시스템을 교란한 국제 금융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는 점이에요. 그냥 독재자가 아니라 범죄자다. 네, 이렇게 되면 핵 문제와는 별개로 전 세계 모든 은행이 그의 자금 거래를 차단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거든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그의 돈줄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최종 목표를 선언하죠. 이 모든 검은 돈을 원래 주인인 북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요. 맞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의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극을 넘어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려는 정의 구현의 명분을 갖추게 됩니다. 네, 아버지의 피 묻은 유산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3천일간의 여정이 결국 한 정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국제 금융 작전으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한편의 첩보 영화처럼 극적이지만 동시에 21세기 권력의 본질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맞아요. 21세기의 전쟁은 더 이상 미사일과 총으로만 치러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과 결합된 한 개인의 용기가 때로는 수만 명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걸 증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 이 소식통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는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죠? 한 초강력 독재 정권이 외부의 군사적 압력이 아닌 바로 그 가족이었던 조카가 폭로한 은행 계좌 목록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 말이죠. 이건 비단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전 세계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이 가진 새로운 종류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철옹성 같던 권력의 기반이 외부의 포탄이 아니라 내부에서 터져나온 진실이라는 정보 앞에서 얼마나 허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실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국가나 거대 조직이 아닌 한 평범한 개인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했다요? 정권의 존립 기반이 내부의 진실 앞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핵무기를 만드는 돈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2025년 1월 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전 세계 200여 개 언론사의 카메라가 일제히 한 남자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무려 8년, 날짜로는 2923일. 세상에서 증발했던 한 청년이 국정원 요원들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한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카이자 말레이시아에서 비극적으로 암살당한 비운의 황태자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해진 검은색 가죽 지갑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이 지갑은 사실 김정은 정권의 심장을 멈추게 할 결정적인 스위치이자 3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자금 계좌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잃은 한 소년이 어떻게 전사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가져온 장부가 어떻게 평양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3,000일간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공개합니다. 시간을 2017년 2월 마카오의 어느 평온한 아침으로 되돌려보겠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버지가 직접 차려놓은 냉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고 면발을 집어올리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정남은 아들 한솔에게 낡은 갈색 가죽 지갑을 밀어주며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솔아, 이걸 받아라. 너를 지킬 마지막 무기다. 그 지갑은 김정남이 20년간 북한 왕실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며 모은 모든 정보의 결정체였습니다. 김한솔이 바늘로 안감을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그 안에서 특수 제작된 마이크로 필름과 SD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자외선 잉크로만 보이는 전 세계 비밀 계좌 번호와 접속 코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선글라스를 낀 사내들이 탄 검은색 벤츠 번호판 K2847가 며칠째 감시 중이었죠.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크리스토퍼 안이라는 사람을 찾아라라는 말을 남기고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TV에서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VX 신경작용제로 독살당했다는 속보가 타전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로 지킨 그 지갑은 김정남의 지시를 받은 보안업체 직원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김한솔의 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마카오의 자택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북한 보위부 암살조가 집 주변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때 김한솔의 휴대전화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시간 후 뒷문으로 나오십시오. 자유조선. 새벽 1시 뒷문이 열리고 거구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미 해병대 출신의 크리스토퍼 안이었습니다. 보위부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기 직전 자유조선 요원들이 섬광탄을 던지며 진입했습니다. 패키지 확보. 이동한다. 굉음과 함께 시작된 구출작전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마카오 시내를 시속 120km로 질주하는 카체이스가 이어졌고 크리스토퍼는 경찰 검문소를 미리 포섭해 추격하던 북한 공작원 차량을 차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김한솔과 가족들은 대만을 거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전세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 크리스토퍼는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3년 전 우리를 찾아왔어. 만약 자신에게 일이 생기면 아들을 부탁한다고.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이때부터 김한솔은 자신의 이름을 제임스 루이스로 바꾸고 미국 FBI와 CIA의 보호 아래 깊은 은둔 생활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김한솔이 단순히 숨어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8년 3천일 동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골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안전가옥 세이프하우스에서 그는 매일같이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격술, 격투술, 그리고 첩보기술. 김한솔은 더 이상 겁 많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인 필름 속 암호를 해독하고 김정은 정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전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CIA 요원들의 집요한 회유도 있었습니다. 비자금 정보를 넘기면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 하지만 김한솔은 거절했습니다. 내 목표는 시민권이 아니라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는 지갑 속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외워버렸고 언젠가 세상에 나갈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2019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입니다. 자유조선 멤버들은 대사관 지하 2층 비밀 금고에서 하드디스크를 탈취했습니다. 김한솔이 가진 필름이 비자금 계좌의 열쇠였다면 스페인 대사관의 서버는 그 계좌가 실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였습니다. 이 두 조각이 합쳐지면서 김정은의 비자금 네트워크는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한솔이 폭로한 비자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규모는 자그마치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돈은 북한 인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유조선이 분석한 장부에는 참혹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무기 밀수입니다. 시리아, 이란 등지의 미사일 278기를 불법 수출해 벌어들인 85억 달러. 둘째, 마약 밀매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공장에서 제조한 필로폰을 전 세계에 유통해 벌어들인 100억 달러 이상. 셋째, 해외 노동자 착취입니다. 러시아와 중동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5만 명 노동자의 임금 90%를 뜯어내 모은 100억 달러. 이 돈은 마카오 카지노를 통해 도박 당첨금으로 위장된 뒤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북한 어린이 10명 중 2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을 때 김정은은 런던 첼시에 5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와 파리에 280억 원 아파트를 사들여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김한솔은 이 모든 계좌번호와 소유주 명단, 부동산 리스트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김한솔은 최후의 전장으로 대한민국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삼촌, 당신의 거짓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이 훔친 돈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의 것입니다. 이 폭로는 즉각적인 파멸을 몰고 왔습니다. 김한솔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 FBI와 유럽 인터폴, 국제금융당국이 공조하여 김정은의 계좌를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스위스 UBS 은행 등에서 127억 달러가 묶였습니다. 평양의 충성 계층에게 나눠줄 선물과 통치 자금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평양 내부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수령님이 개인 비자금을 숨겨놓고 우리를 배신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고위 간부들이 동요하고 장마당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유지되던 충성이 돈이 사라지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한솔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원래의 주인인 북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의의 시작입니다. 김한솔이 아버지 김정남으로부터 물려받은 비자금 장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의심할 수 없는 평범하고 낡은 가죽 지갑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출처들에 따르면 이 장부의 구체적인 특징과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형적 특징 김정남이 약 15년 동안 사용해온 낡은 남성용 가죽 장지갑입니다. 색상은 검은색 또는 갈색으로 묘사되며 겉보기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지갑이었습니다. 숨겨진 구조 지갑 내부의 카드 포켓 뒤편에 특수 제작된 이중안감이 있어 이를 바늘이나 면도날로 조심스럽게 뜯어내야만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저장 매체 이중안감 속에는 김정은 정권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정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 스위스 은행 계좌, 홍콩 페이퍼 컴퍼니, 마카오 카지노 계좌 등 비자금 관리 네트워크의 모든 정보가 담긴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필름 투명 필름 매우 얇은 필름 형태로 자외선 잉크로 인쇄되어 있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다가 특수 램프를 비춰야만 비자금 계좌번호와 접속 코드 등의 글자가 나타나는 보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쪽지 손톱만 한 크기로 암호화된 숫자와 알파벳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부는 김정남이 자신의 암살을 예감하고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무기이자 생명보험이었으며 이후 김한솔이 서울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정권의 자금주를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지갑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와 같습니다. 겉은 낡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라는 전사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핵무기를 만드는 돈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서울의 한 기자회견장에 쏠려 있습니다. 무려 8년, 날짜로는 3,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에서 증발했던 한 청년이 국정원 요원들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한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카이자 암살당한 비운의 황태자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그가 오늘 꺼내든 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양의 심장을 멈추게 할 결정적인 스위치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비자금 장부, 그리고 그 장부를 손에 쥐기 위한 3,000일간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낡은 가죽 지갑 하나에 담긴 3,000억 달러의 비밀,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소년이 어떻게 전사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 경이로운 기록이 시작됩니다. 김한솔 내레이션. 그날 아침 마카오 자택 식탁에 아버지가 차려놓은 냉면 한 그릇을 보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으셨고 젓가락을 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 위에 놓인 낡은 갈색 가죽 지갑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한솔아, 이걸 받아라. 너를 지킬 마지막 무기다. 내레이터. 그 지갑은 김정남이 20년간 북한 왕실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며 모은 모든 정보의 결정체였습니다. 김한솔이 바느질이 풀린 이중안감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특수 제작된 마이크로 필름과 SD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자외선 잉크로만 보이는 전 세계 비밀 계좌 번호와 접속 코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선글라스를 낀 사내들이 탄 검은색 벤츠, 번호판 K2847 차량이 며칠째 감시 중이었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크리스토퍼 안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TV에서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VX 신경작용제로 독살당했다는 속보가 타전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로 지킨 그 지갑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김한솔의 손에 돌아왔고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급소를 찌를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내레이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 마카오의 자택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북한 보위부 암살조가 집 주변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때 김한솔의 휴대전화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시간 후 뒷문으로 나오십시오. 자유조선. 새벽 1시 뒷문이 열리고 거구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미 해병대 출신의 크리스토퍼 안이었습니다. 7분 안에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십시오. 그 순간 북한 암살조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크리스토퍼 안과 자유조선 요원들은 섬광탄을 던지며 진입했고 눈이 멀 정도의 빛 속에서 김한솔 일가를 구출해냈습니다. 마카오 시내 골목길을 시속 120km로 질주하는 긴박한 카체이스가 이어졌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마카오 경찰의 협조를 받아 추격하던 북한 공작원 차량을 검문소에서 차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공항에는 자유조선이 준비한 전세기가 엔진을 켠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비행기 안에서 크리스토퍼 안은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3년 전 우리를 찾아왔어.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을 부탁한다고.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김한솔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한솔은 미국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무려 8년 292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칼을 갈았습니다. CIA 요원 스미스와 존슨은 끊임없이 정보를 요구하며 회유했습니다. 비자금 정보를 넘기면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 하지만 김한솔은 거절했습니다. 내 목표는 시민권이 아니라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과 독서, 그리고 크리스토퍼 안으로부터 전수받은 사격술, 격투술, 첩보기술을 익히며 전사로 거듭났습니다. 소년 김한솔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전사 제임스 루이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8년째 되던 해, 크리스토퍼 안이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준비가 된 것 같아. 스페인 작전이다. 2019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이는 단순한 반체제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김한솔이 가진 필름이 비자금 계좌의 열쇠였다면 대사관 서버는 그 열쇠로 열어야 할 금고의 위치와 마스터 패스워드가 숨겨진 지도였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대사관 지하 2층 비밀 금고에서 하드디스크를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안은 동료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여 체포됩니다. 그는 미국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죄라면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겠다. 그의 희생으로 김정은 비자금의 전체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총액 3천억 달러, 47개국 218개 계좌에 분산된 천문학적인 금액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은 북한 주민들의 고열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무기 밀수로 벌어들인 85억 달러, 마약 밀매로 모은 100억 달러, 그리고 해외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착취한 100억 달러. 김정은은 이 피 묻은 돈으로 런던에 5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사고 프랑스 와인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김한솔은 마침내 조국 대한민국 서울에서 최후의 결전을 선포합니다. 삼촌, 당신의 거짓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 돈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북한 인민들의 것입니다. 이 폭로는 즉각적인 파멸을 몰고 왔습니다. 발표 3일 만에 스위스 UBS 은행 등에서 127억 달러가 동결되었습니다. 평양의 충성 계층에게 나눠줄 돈이 마르자 철옹성 같던 김씨 왕조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솔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지갑 속 필름이 열쇠였다면 그 열쇠로 열어야 할 금고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자유조선 암호해독팀은 김정남이 남긴 메모 붉은 태양이 지지 않는 곳, 동지들의 집을 분석한 결과 그것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임을 밝혀냅니다. 2019년 2월 22일 크리스토퍼 안을 포함한 10명의 요원이 대사관에 진입합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사관 3층 참사관 집무실 벽장 속에 숨겨진 검은색 디지털 금고였죠. 김정남이 죽기 전 남긴 숫자 7834. 이 번호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서 김정은의 유럽 내 비자금 관리 서버에 접속 로그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가 발견됩니다. 내레이터 이 데이터와 김한솔의 필름이 합쳐지는 순간
300억 달러에서 최대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김정은 비자금의 전체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47개국 218개 계좌에 분산된 천문학적인 금액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돈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 출처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1. 무기 밀수 10년간 시리아, 이란 등의 미사일을 불법 수출해 벌어들인 85억 달러. 2. 마약 밀매 청진 비밀 공장에서 생산한 필로폰을 전 세계에 유통해 벌어들인 100억 달러. 3. 노동자 착취 러시아와 중동에 파견된 5만 명 노동자의 임금 90%를 가로채 모은 100억 달러. 김정은은 이 피 묻은 돈으로 런던 첼시의 5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와 파리의 280억 원 아파트를 사들여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북한 어린이 10명 중 2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을 때 그는 프랑스 와인을 마시며 인민을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